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72페이지의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사업시행계획은 2단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개발계획에 해당하게 됩니다. 1번 함께 보십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은 1단계 계획이죠.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사업시행계획 인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페이지에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자는 시장 군수 등입니다. 우리는 정비사업이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이 2단계와 3단계 관할 관청은 시장 군수 등입니다. 여기 등은 구청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2단계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공사 완료와 관련된 절차 모두 시장 군수 등 시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입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에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부의사가 온다고 하면 그 지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반면 우리 1단계와 관련되어 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고, 정비계획은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구청장 등이며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예외적으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 시군 구청장이 계급 수준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권자이고, 정비계획의 결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와 같았습니다. 특광시군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이죠. 그래서 1단계에는 다양한 행정청이 등장하지만 2단계, 3단계는 시장, 군수 등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을 잡아 놓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입니다. 정비계획 입안하는 자, 원칙 구청장, 예외 정비구역 지정권자, 정비계획 결정권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동일하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시장 군수에게 인가받고 고시하면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시행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좀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건너뛰어도 크게 문제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하나 또는 두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틀리더라도 다른 부분 잘 맞추시면 되죠. 만약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공부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면 375페이지에 정비계획 인가신청과 관련된 토지 소유자 동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조합 설립 요건이었던 431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지정 개발자라는 것을 보시는데, 이 지정 개발자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지 못하고 조합 대신 정비사업 시행할 때 지정 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정 개발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재개발 사업을 지정 개발자가 조합 대신 사업 시행하게 되면 사업 잘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업 잘 하란 보장으로 이행 보증금의 성격 가지게 되는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행 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이기 때문에 이행 보증금이었죠.
그래서 지정개발자가 재개발 사업을 조합 대신 시행하는 경우에는 20%의 예치금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절차 등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 문제 없을 듯합니다. 바로 370페이지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예를 함께 보십니다. 이제 3단계에 관계된 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관리처분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과 달리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고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토지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정비 사업 결과 만들어지는 새로운 건축물 대지로 맞교환해 주는 것을 관리처분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15평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끝나 30평대 아파트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 형태의 관리처분계획 형태가 되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개발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대상은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재건축 사업의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은 관리처분계획 하나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다. 그 정도 정리해 놓습니다. 이제 분양 신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리가 공법 공부하시면서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는데 저 관리처분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이 관리처분계획은 2단계 절차가 끝나야만 3단계로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377페이지에 양가 1번 분양 통지 공고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있은 날,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120일 이내, 120일 가로 닫아놓습니다. 다음 사항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는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1인일 때 예외 인정되는데 단서는 그냥 한번 보십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 동그라미 놓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날 기준으로 한 가격.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건축물과 토지를 평가하고 정비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새로운 건축물과 토지를 같이 평가해서 맞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가치는 2단계 끝 절차인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종전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의 경우는 한 5년 뒤에 이전 고유 다음날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5년 뒤에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건축물 토지에 관한 가격은 확정된 가격이다. 추정된 가격이다. 추정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종전 토지 건축물을 미래에 만들어질 건축물 및 대지를 맞 교환한 방식으로서 그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저 관리처분계획 수립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종전 아파트 가격이 2억이었을 때 얘는 3억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공사 단가가 달라지게 되면 건축자재 등이 가격 올라 공사 단가가 달라지게 되면 이 신규 아파트 가격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추가 부담금이 1억이 아니라 한 1억 5천까지 형성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가치 평가하고 새로 분양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단계에 확정된 것이다. 추산액이다. 추산액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확정된 금액 아니죠. 가격이 변경되게 된다면 그 추산액도 분담금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며 단서에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 관리 처분 계획 수립과 관련된 절차로서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120일 내 분양 신청 기간과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가치와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고려하여 분담금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통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추가 부담금이 적정하다 판단하면 많은 사람들이 분양 신청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분양 신청 안 하겠죠.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분양 신청하는 자는 사후 현물 보상 대상으로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5평 아파트가 100세대였고 그 100세대 중에 90명은 분양 신청했는데 10명이 분양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현금 청산하게 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하게 되면 이번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32평 50세대와 25평 200세대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저 90명이 32평을 모두 분양 신청하고 저 32평의 경우에도 로얄층과 비로얄층이 나뉘길 겁니다. 다들 로얄층 원하겠죠. 원하는 만큼 공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비 뽑기 형태로 추첨하게 됩니다. 그래서 A란 조합원이 32평 뽑았다고 하면 3년 뒤에 30평 주는 것이고요. B란 조합원이 25평 뽑았다면 B에게는 25평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한 약속을 일일이 적어 놓은 것이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분양신청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억 그냥 보십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받으려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에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양신청하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을 선택한 것으로서 관리처분 계획의 투입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언문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등이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 다시 거칠 수 있다. 그리고 총회 의결 거친 경우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니은문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디귿 함께 보십니다. 투기과열지구 추천없습니다.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추천호시고 투기과열지구 추천호수입니다. 분양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통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 인정해서 분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관리처분계획부터 다음 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날 추천놓습니다. 90일 이내 다음에 해당되는 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하여야 한다. 1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3, 4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 부담금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분양 신청 안 하죠. 그래서 아예 분양 신청하지 않는 경우와 최근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에 이미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자는 투기 과열 지구 안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그 분양받은 날부터 5년 이내 투기 과열 지구에 분양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사후 현물 보상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뭐 해줘야 된다? 손실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 보상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내 손실 보상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 보상 협의하여야 한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니은번과 관련되어서는 매도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관리처분 계획은 개발 계획입니까?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까? 보상에 관한 계획인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분양 신청 기간이 결정되게 되면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분양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은 사후 현물 보상 대상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손실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손실 보상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며칠? 90일 이내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 개시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2번 관리 처분 계획 수립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내용. 지금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 처분 계획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후 현물 보상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자가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면 저 관리 처분 계획은 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에 사후 현물 보상에 대한 약속인데 이런 개인과 개인 사이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 계약 체결하면 변호사 찾아가서 공증 절차 밟는 경우 있죠. 그 공정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시장, 군수 등에게 저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관리 처분 계획에 담길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 분양 설계입니다. 분양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설계는 미래에 발생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지만 5년 뒤에 정비 사업이 무사히 끝나면 A라는 조합원에게 32평 아파트를 주고 B라는 조합원에게는 25평 아파트 주겠다 약속하는 것이라면 그게 분양 설계가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입니다.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추천없습니다.
지금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 확정된 금액이다. 미래의 물건이기 때문에 예상된 금액이다. 예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추산액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입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종전 추천호수입니다. 명세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날 기준으로 한 가격. 그래서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 그냥 봐주시고 7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세입자별 손실보상 가로 해놓습니다.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에 시행자 사후 현물 보상을 위해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저 내용 중에 세입자와 관계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주셨습니다. 만약 개발계획에 해당되는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라면 세입자에 대해서는 2주 대책이란 말을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내용에 담습니다. 그 대책이란 말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대책이라 표현하는 반면 관리처분계획은 개발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란 표현, 관리처분계획의 특이한 내용이지 개발계획인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내용 될 수 없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1-1 재산 권리평가에 관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키십니다. 나중에는 시험 붙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관리처분계획 인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에 인가 받아야 하고 시장, 군수 등의 인가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관리처분계획은 시행자가 5년 뒤에 정비사업 끝나면 조합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과 개인사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은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행정청에 인가받은 데 불구하고 5년 뒤에 30평 아파트 대신 20평 주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 변경 추천오시고 중지 추천오시고 폐지 추천오습니다. 또한 같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단서에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신고하고 관리처분계획 변경할 수 있는 사안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당연한 얘기일 것이고 2번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하는 경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관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거든요. 그 총회 의결 기본적으로 다수의 조합원의 동의 받은 것일 겁니다. 그런 동의 받은 사안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매도 청구에 관한 판결 추천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이 관리처분계획은 사인과 사인 사이의 합의인데 사법부의 판결이 우선이겠습니까? 개인의 합의가 우선이겠습니까? 판결이 우선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주십니다. 그리고 공람 차시였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 4번을 30일 이상 30일 추천했습니다.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 들어야 한다. 우리 공법에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공람과 관련되어서는 공고가 중요한 것입니까? 열람이 중요한 것입니까? 공람은 공고, 열람을 줄인 말이죠. 통상 열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람은 14일 이상인데 우리 부동산 공법상 공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는 게 딱 3개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 공람 절차를 거치는데 그러한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나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과 사업이 실패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실패해서 정비구역 해제하고자 한다면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 공람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보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공람 기간 30일 이상이다. 그래서 공람과 관련된 절차, 저 세 가지를 한번 눈여겨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주민 의견 정치 세 가지 행정계획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행정계획 외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아직 공부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우리에게 물어보고 지정했다, 그냥 지정했다, 그냥 지정했죠. 그래서 공법상 규제와 관련된 지역, 지구, 구역 지정 절차에는 물어봤자 다들 반대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지정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행정계획과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 없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공청회, 공람. 우리 공법에는 총 5개 공청회 제도가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공람과 관계된 사항으로 공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는 것. 3가지를 저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결정, 고시 등은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타당 선정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이런 내용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그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양가 1번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1번 그냥 지나가시고요. 2번 지나치게 추정습니다.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지나치게 추정습니다. 2번 너무 좁은 토지, 너무 동그래 놓습니다.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는 지분 쪼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투기이죠. 최근 광명시흥지구의 LH공사 직원들의 투자, 남들은 투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 투자에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이거 투기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재해 또는 위생상해 위해 방지, 재해 또는 위생상해 위해 방지 가로 해놓으시고 한 줄 밑에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추정없습니다. 넓혀 토지 건축물에 가름하여 건축물 일부나 건축물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관리처분 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된 분양 절차 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면 시장, 군수 등의 인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내용, 관리처분 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된 주민 공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저 시행자가 이런 내용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면,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몇 개 준수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봐주실 것이 좁은 토지입니다. 여기 좁은 토지와 관계된 사항으로 지나치게 좁은 토지가 있고 그리고 너무 좁은 토지가 있는데 지나치게 좁은 토지는 분양 대상이고 너무 좁은 토지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광명시흥지구의 농지 투자와 관계된 사항들을 세밀히 보셨다고 하면 그 주택공사 직원들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의 지분을 어떻게든 10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자 한다면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농업인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사 짓고 있는데 이곳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농업인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보상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협의 보상 대상으로 삼고 1000제곱미터가 아닌 990제곱미터, 999제곱미터 이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주말 체험 용역과 관련된 농경지이죠. 이런 경우에는 얘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 보상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1제곱 차이인데 누구는 충분히 많은 보상을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그런 차이가 바로 좁은 토지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법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대지의 지분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도록 서울시 조례 등에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30m 미만의 경우는 너무 좁은 토지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인데 이런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시행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소유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소유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30제곱미터와 29제곱미터의 차이는 1제곱미터 차이죠. 하나 차이죠. 그런데 30제곱미터가 큰 것입니까? 29가 큰 것입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4글자가 붙어있는 좁은 토지는 분양 대상이고 2글자 너무 좁은 토지는 현금 청산 대상으로 박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좁은 토지 앞에 예외적으로 재방지, 위해 방지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위생상 위해 방지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예외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 조건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양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좁은 토지와 관련되어 지나치게는 4글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땅이죠. 분양 대상이고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지정 기간이 만료한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이번에 100명의 조합원 중에 90명은 분양 신청하고 10명이 분양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90명에게 원하는 노열층 아파트 공급하기 곤란하죠.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제비 뽑기 하는 때가 바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제비 뽑기하면 조합은 누가 어떤 아파트 분양받기로 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를 토대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한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6번, 7번과 관련되어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사안입니다. 1인 1주택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사익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동그라미, 니은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A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라고 하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과밀 억제 권역은 수도권에 설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서울 기준으로 경기도 북부에 해당되는 의정부부터 경기도 남쪽에 해당되는 수원까지가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댐이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 팔당댐에 물 흘러가는 개천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 일대가 보전, 자연환경 보전 권역에 해당되고 나머지가 성장관리 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 아닌 재건축 사업의 토지의 소유자는 보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B, C 근로자 소속
국가 등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그냥 지나가시고 리을 번입니다.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가로 해놓으시고 한 줄 밑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1인 1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한 사람이 정비구역 안에 10개 주택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1주택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수서나 국가 등이 주택 소유자인 때는 소유한 주택만큼 공급할 수 있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익 사업이죠.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이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 아닌 곳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이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 아니더라도 지방의 몇 곳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있죠. 만약 그곳이라고 하면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1인 1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밀억제 권역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예외에 대한 예외로서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 몇 개 공급한다? 1주택만 공급한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 사업 소유한 주택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틀립니다.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1인 1주택 공급하는 것을 예외로 두게 됩니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관리처분 계획 방법 등이 있는데 얘는 버리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85페이지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